이 이야기는 제 실제 사연입니다. 저는 지금 58입니다. 결혼한 지 32년째입니다. 남편과는 26에 만나 27에 결혼했습니다. 평범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도 큰 마찰 없이 지냈습니다. 아니, 제가 참았습니다. 시집살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유산 문제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얘야, 내 아버지가 뭘 남겼대? 그때는 그냥 관심 있어서 묻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목동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습니다. 직원 5명 정도 두고 명함, 전단지, 책자 같은 걸 인쇄하는 곳이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산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습니다. 인쇄소 격리 일을 가끔 도우셨지만 주로 집에 계셨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오빠나 동생 없이 혼자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귀하게 키우셨습니다. 딸이라고 차별하지 마라. 아들 못지않게 키워라.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졸업 후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영어를 좀 했거든요. 회사 생활은 괜찮았습니다. 월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성민을 만난 건 26살 때였습니다. 선을 봤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총각이래. 한번 만나봐. 저는 별 기대 없이 나갔습니다. 그때까지 선을 4번 봤는데 다 별로였거든요. 성민이는 31살이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평범한 체격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조용해 보였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전자부품 회사였습니다. 과장이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하지만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소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트했습니다. 성민이는 데이트할 때 항상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뭐 먹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처음에는 배려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냥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유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성민이는 제 회사 앞까지 데리러 왔습니다.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공원도 산책했습니다. 평범한 연애였습니다. 가슴 뛰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 성민이를 소개했습니다. 아버지는 성민이를 한참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착해 보이긴 한데 좀 약해 보이네. 약하다뇨? 남자가 결단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친구는 좀 그런 게 부족해 보여. 하지만 어머니는 좋아하셨습니다. 착한 사람 같아. 너한테 잘할 것 같아.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52살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성민이가 17살 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심장마비였답니다. 시어머니는 그 후로 혼자 사셨습니다. 성민이는 장남이었습니다.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5살 어렸습니다. 시댁에 처음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강북에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2층 작은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집 특유의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와. 짧게 인사하셨습니다. 거실은 좁았습니다. 오래된 소파와 낡은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앉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파가 푹 꺼졌습니다. 스프링이 다 나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대학 나왔다며? 네. 어디? 이화여대요. 좋은 데 나왔네. 직장도 다닌다고? 네. 무역회사 다녀요. 월급은? 갑자기 돈 이야기를 하셔서 당황했습니다. 100만 원 좀 넘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제법 받네. 우리 성민이는 150 받아. 자랑하시는 투였습니다. 우리 성민이 고생 많이 했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혼자 키웠거든.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 벌었어.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민이는 특별한 아이야. 내가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이라고. 목숨 걸고 키웠다는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을 목숨 걸고 키우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네, 어머니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을 시댁에서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차리셨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전부였습니다. 반찬이 너무 없어서 놀랐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반찬이 5가지는 넘었거든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먹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민이 착하지? 효자야. 매달 용돈 10만 원씩 갖다 줘. 네, 효자시네요. 당연하지. 내가 혼자 키웠는데. 너도 시집 오면 우리 성민이한테 잘해야 해. 우리 성민이. 그 말을 그날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밥 먹는 내내 우리 성민이였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했습니다. 하객은 100명 정도였습니다. 제 쪽이 60, 성민이 쪽이 40이었습니다. 성민이 쪽 하객이 적었습니다. 친척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시동생은 군대에 있어서 못 왔습니다. 신혼집은 전세로 구했습니다. 성민이 회사 근처 강동구였습니다. 20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전세금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성민이가 2천만 원을 모았고 부모님이 2천만 원을 보태주셨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가 돈 봉투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이거 잘 간수해라. 내 명의로 저축해둬. 나중에 내가 쓸 일 있을 거다. 왜요, 아빠? 그냥 여자도 자기 돈이 있어야 해. 남편한테 다 맡기지 마. 아버지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성민이는 성실하게 출퇴근했습니다. 저도 계속 직장을 다녔습니다. 맞벌이였습니다. 생활비는 성민이가 냈고 저는 제 월급을 모았습니다. 600만 원쯤 모았을 때 임신을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일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육아휴직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만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준호를 낳았습니다. 2년 후에 딸 지수를 낳았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재우고 성민이는 회사에 있으니 제가 다 했습니다. 육아는 여자 일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두 번 오셨습니다. 올 때마다 뭔가 챙겨오셨습니다. 과일이나 반찬이었습니다. 얘야, 애들 키우느라 힘들지? 이거라도 먹어. 친절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민이가 돈 잘 벌어오지?
네, 어머니. 그러니까 고마운 줄 알아야 해. 요즘 남자들 월급 다 안 갖다 주는 경우도 많대. 네, 알아요. 우리 성민이는 달라. 효자고 좋은 남편이야. 내가 복 받은 거야. 복 받은 거라는 말. 제가 성민이한테 얻어먹고 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도 결혼 전까지 일했고 지금도 아이 키우느라 고생하는데 하지만 그냥 네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명절 때는 항상 시댁에 갔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시아버지 제사였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치는 게 아니야. 불을 약하게 해야 타지 않아. 나물간이 싱거워. 소금 더 넣어. 과일은 네모지게 깎아야지. 왜 이렇게 대충대충 깎아? 처음에는 배운다는 생각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 지나도 똑같은 잔소리였습니다. 너는 아직도 이것도 제대로 못해? 그럴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집살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민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명절 때마다 너무 힘들어. 어머니가 잔소리가 너무 심하셔. 성민이 대답은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우셔서 그래. 혼자 사시잖아. 좀 이해해줘. 이해하라는 말. 결혼 생활 내내 들은 말이었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로, 엄마로, 아내로만 살았습니다. 저는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3년 전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성민이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이 노린 건 처음부터 제 친정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재산을 가져다 줄 며느리였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81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이 있으셨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었습니다. 약을 드시며 관리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 몇 분, 인쇄소 직원들, 친척 몇 명, 성민이와 아이들도 왔습니다. 시어머니도 오셨습니다. 얘야, 힘내. 아버지는 좋은 데 가셨어. 짧게 위로하셨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 혼자 사셨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뵀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갖다 드렸습니다. 얘야, 너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돼. 괜찮아요, 아빠. 이것밖에 못 해드리는데 뭘. 아버지는 항상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49제를 마치고 아버지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책상 서랍을 정리하는데 통장이 나왔습니다.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이 2억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모아두셨다니. 그리고 부동산 서류가 나왔습니다. 서울 외곽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3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편의점, 2층은 학원,
3층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건물이 낡긴 했지만 위치가 좋았습니다. 역에서 가까웠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시세가 8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멍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건물을 가지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외식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옷도 몇 벌 없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재산을 모으셨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이걸 언제 모으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속 상담을 받았습니다. 따님이 외동이시면 전부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가 나옵니다. 얼마나 나올까요? 대략 1억 5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8억 5천 정도 남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성민이한테 말했습니다. 남편이니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재산을 좀 남기셨어. 얼마나? 서울 외곽에 건물이랑 예금 합쳐서 10억 정도. 성민이 눈이 커졌습니다. 10억? 응. 근데 세금 내고 나면 8억 5천 정도 남을 것 같아. 성민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와, 장인어른이 그렇게 많이 모으셨어? 평생 검소하게 사셨으니까. 그래도 10억은 대단하시네. 그럼 그거 다 당신 거야? 응. 나 외동딸이잖아. 성민이는 그날 저녁 내내 들떠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물은 어떻게 할 거야? 팔 거야? 아직 모르겠어. 좀 생각해 봐야지. 월세는 얼마나 나와? 한 달에 400만 원쯤. 400이면 1년에 5천 가까이 되는 거네. 저는 성민이가 이렇게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소에는 돈 이야기를 잘 안 했거든요. 하지만 제 유산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성민이는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좀 있으시나 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거죠? 서울 외곽에 건물도 있고 예금도 있고요. 세금 내고 8억 5천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월세가 400씩 나온대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10억 가까이 되는 거네. 네, 그렇죠. 우리 며느리 복 받았네. 그 돈으로 뭐 할 거래? 아직 생각 중이래요. 생각할 거 뭐 있어? 당연히 집 사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어머니한테 말한 거야? 어머니도 가족인데 알아야죠. 하지만 이건 우리 집안일이잖아. 우리 집안이 곧 어머니 집안이에요. 우리 다 가족이잖아요. 뭔가 찝찝했습니다. 제 친정 재산인데 왜 시어머니한테까지 알려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성민이 말도 맞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상속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등기부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온갖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한 달쯤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시어머니가 자주 오셨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오시던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셨습니다. 올 때마다 물으셨습니다. 얘야, 상속은 언제 끝나? 아직이요, 어머니. 한 달은 걸린대요. 한 달? 오래 걸리네. 어느 날은 아침 일찍 오셨습니다. 10시쯤이었습니다. 보통은 오후에 오셨는데 그날은 일찍 오셨습니다. 얘야, 나 오늘 중요한 이야기 있어서 왔어. 무슨 이야기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아버지가 남긴 거 있잖아. 네. 그걸로 집 사야 하지 않겠어?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집이요? 그래. 이 집 좀 봐. 너무 낡았어. 얼마나 살았어? 15년요. 15년이면 오래됐지. 벽지도 누렇게 변색됐고, 보일러도 고장나고, 이제 새 집으로 옮겨야 해. 하지만 전세금 올릴 돈이 없는걸요. 전세금? 아니, 사는 거지. 집을, 집을 사요? 그럼, 내가 돈 있잖아. 8억 넘게. 시어머니는 제 유산을 마치 당연히 쓸 수 있는 돈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아버지 유산이라서요. 유산이 뭐야? 이제 내 거잖아. 내 거면 우리 가족 거고. 하지만, 하지만이 뭐 있어. 우리 성민이 평생 전세 살았어. 이제 내 집 마련할 때 됐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알아봤어. 괜찮은 아파트 있더라. 30평대에 8억. 거기 사면 딱 좋을 것 같아. 어머니가 알아보셨어요? 그럼. 우리 성민이 집인데 내가 알아봐야지. 우리 성민이 집. 제 돈으로 사는 집인데 우리 성민이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생각이. 뭘 생각해? 집 사는 게 좋은 일이잖아. 빨리 알아봐야지. 좋은 집은 금방 나가. 그날 시어머니는 3시간을 계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계속 집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어느 동네가 좋은지, 몇 평을 사야 하는지, 학구는 어딘지. 마치 이미 다 정해놓고 제가 돈만 내면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제 아버지 유산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시며 모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시어머니가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시다니. 물론 남편이랑 같이 살 집을 사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찝찝한 걸까요? 시어머니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게 이상했습니다.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이미 다 정해놓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불편했습니다. 저녁에 성민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오셨는데 집 사라고 하시더라. 어머니 말씀이 맞죠? 우리도 이제 집 살 때 됐어요. 근데 나는 아직. 왜요? 돈도 있는데. 내 아버지 유산이잖아. 좀 신중하게. 성민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신중하게? 집 사는 게 뭐가 신중해야 해요? 당신 돈으로 우리 집 사는 건데. 우리 집이긴 한데 내 돈이니까. 내 돈 우리 돈 나눠요? 성민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20년 넘게 벌어서 다 집에 갖다 바쳤어요. 전세금도 내 돈으로 모았고 애들 학비도 다 내가 냈어요. 생활비도 다 내 월급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유산 받았다고 당신 돈이라고 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성민이 말이 맞았습니다. 그동안 집안 돈은 다 성민이가 벌어온 거였습니다. 저는 아이 키우느라 일을 못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제 유산도 가족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미안해. 내가 이상하게 말했어. 이상한 게 아니라 기분 나빠요. 우리 부부인데 왜 선을 그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서. 장인어른도 당신 잘 살라고 물려주신 거예요. 그럼 집 사서 잘 사는 게 맞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제가 욕심 부리는 걸까요? 아버지 유산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아, 이거 내 명의로 저축해둬.
나중에 내가 쓸 일 있을 거다. 결혼식 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셨던 걸까요? 제 시집살이가 어떨지, 제가 돈이 필요할 거라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민이와 시어머니는 제 유산을 우리 가족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집을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부부니까 제 돈이 곧 우리 돈 아닌가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상속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건물과 예금이 모두 제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상속세를 내고 나니 통장에 8억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이렇게 큰 돈을 남겨주시다니. 건물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월세가 한 달에 400만 원씩 나왔습니다. 1년이면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건물을 팔지 않고 월세만 받으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성민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상속 다 끝났어. 건물은 그냥 두고 월세만 받을래. 월세가 얼마나 나와? 한 달에 400. 성민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400이면 우리 생활비보다 많네. 그럼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일단 모아둘까 해. 나중에 애들 결혼 자금으로. 애들 결혼 자금? 아직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그런 걸 생각해? 그래도 미리 준비하면. 그것보다 우리 집부터 사야지.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날 저녁 성민이는 또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들었습니다. 어머니, 상속 다 끝났대요. 8억 5천 나왔고요. 건물에서 월세가 400씩 나온대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럼 이제 집 봐야겠네. 다음 날 오전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손에 부동산 전단지를 한 뭉치 들고 오셨습니다. 얘야, 이거 봐. 내가 어제 하루 종일 부동산 돌아다니며 알아봤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다니셨어요? 그럼. 우리 성민이 집인데 내가 알아봐야지. 시어머니는 전단지를 식탁 위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여기 봐. 이 아파트 30평에 7억 5천. 역세권이고 학군 좋아. 7억 5천이요?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비싸긴. 근데 요즘 집값이 다 그래. 내가 8억 있으니까 충분해. 또 다른 전단지를 가리키셨습니다. 이건 강동. 35평에 8억. 좀 넓지? 근데 여기서 좀 멀어. 어머니, 저는 솔직히 집 옮기고 싶은 생각이. 왜? 이 좁은 데서 계속 살 거야? 애들도 곧 독립할 텐데 굳이.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이 생겼는데 집을 안 산다고?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생각을. 뭘 생각해? 한 달 넘게 생각했잖아. 이제 결정할 때 됐어. 어머니, 근데 이건 제 아버지 유산이라서.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내 아버지 유산? 그래, 내 아버지 유산이지. 근데 이제 내 거잖아. 내 거면 우리 가족 거고. 가족 거긴 한데. 한데 뭐야? 혼자 쓸 거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하셨습니다. 얘야, 솔직히 말할게. 우리 성민이 평생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혼자 키웠어. 대학 등록금도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냈어. 그렇게 고생해서 지금 회사 다니잖아. 네, 알아요. 알면서 왜 집 하나 안 사줘? 성민이는 너랑 결혼하고 20년 넘게 전세 살았어.
한 번도 내 집이 없었어. 이제 좀 내 집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성민이가 고생한 것도 맞고 내 집이 없는 것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강요하시는 걸까요? 어머니, 저도 집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가 좀 천천히, 벌써 한 달 넘게 기다렸어. 도대체 언제까지 천천히 할 거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돈 준 것도 결국 너 잘 살라고 준 거 아니야? 그럼 집 사서 잘 사는 게 맞지. 왜 자꾸 미루고 그래? 미루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돈 아까워?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쏘아붙이셨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성민이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얘랑 집 이야기하는 중이야. 성민이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됐긴 뭐가 돼. 얘가 자꾸 미루잖아. 시어머니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민이가 저를 봤습니다. 여보, 왜 그래? 집 보러 가기 싫어? 싫은 게 아니라 좀 더 생각하고 싶다는 거지. 성민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뭐가 불만이야? 어머니가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데. 불만이 아니라. 그럼 뭐야? 집 사는 게 싫어? 집 사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너무 급하게 하는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급하긴 뭐가 급해. 이런 좋은 집 놓치면 안 돼. 내가 부동산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요즘 집이 빨리빨리 나간대. 망설이다간 다 놓쳐. 성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 맞아. 우리 이번 주말에 집 보러 가자.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보기만? 응.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고. 결국 주말에 집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성민이, 저, 이렇게 셋이서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10년 된 아파트라 깔끔했습니다. 남향이었습니다. 거실이 넓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여기 좋다. 얘야, 여기 어때? 깔끔하긴 한데. 깔끔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여기 사자. 벌써 결정하신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근데 7억 5천은 너무 뭐? 내가 8억 있잖아. 5천만 원만 더 보태면 돼. 5천만 원을 어디서? 월세 받잖아. 한 달에 400씩. 1년만 모으면 되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상속받은 돈뿐 아니라 건물 월세까지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제 재산을 샅샅이 파악하고 계셨던 겁니다. 부동산에서 나오면서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괜찮은데? 우리 여기 살까? 근데 너무 비싸. 당신 돈 있잖아. 8억이면 충분해. 5천만 원은 월세로 채우면 되고. 월세로 채운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집값에 보태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여보, 그 월세는 우리 생활비로 쓰려고. 생활비는 내 월급으로 되잖아. 월세는 여윳돈이니까 집 살 때 쓰는 거지.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성민이 말이 맞아. 월세는 보너스야. 그걸로 집값 채우면 딱 맞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제 아버지 유산 전부를 집 사는 데 쓰는 게 맞는 걸까? 물론 가족이 살 집이니까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찝찝한 걸까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 오셨습니다. 얘야, 결정했어? 아직도? 좋은 집 다 나가.
빨리 결정 안 하면 우리만 손해야. 성민이도 매일 집 이야기만 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생각할 거야? 집 계약하자. 좀만 더. 좀만 더가 뭐야? 한 달 넘게 기다렸잖아.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너 큰일 났어. 우리가 보던 그 집 계약 들어갔대. 네. 다른 사람이 계약했대. 내가 그러지 않았어? 빨리 해야 한다고.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그 집이 계약됐으면 더 이상 그 집 이야기는 안 해도 되겠구나.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음날 또 다른 집 전단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번엔 강동이야. 8억. 봐봐, 전보다 싸.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셨습니다. 올 때마다 집 전단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건 어때? 저건 어때? 매번 다른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민이도 매일 퇴근하면 집 이야기만 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좋은 집 찾으셨대. 내일 보러 가자. 저는 지쳐갔습니다. 매일 집 이야기만 듣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성민이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동생한테 전화 왔어. 동생? 응.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대.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와준다고? 응. 2억 정도. 2억?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동생 사업에 2억을 대라고? 왜 그래? 가족인데 도와줘야지. 근데 그건 제 아버지. 또 내 아버지 이야기야? 이제 그만 좀 해. 성민이가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 돈이면 뭐해? 이제 우리 돈이잖아.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성민이가 노린 건 처음부터 제 친정 재산이었다는 것을. 집을 사자는 것도 동생 사업 자금도 다 제 돈으로 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돈 내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제 의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반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민이가 출근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여보, 동생 사업건 좀 생각해봐. 가족인데 도와줘야지.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 뭐? 동생 사업에 돈 못 대줘. 성민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2억이 그렇게 아까워? 아까운 게 아니라 그건 내 아버지. 또 내 아버지야? 맨날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제 내 돈이잖아. 성민이가 소리쳤습니다. 내 돈이니까 내가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거야. 뭐? 당신이 결정해? 우리 부부인데? 부부여도 내 상속 재산이잖아.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번 돈은 뭐야? 전세금, 생활비, 애들 학비, 다 내 돈이었어. 알아. 고마워. 근데 이건 별개 문제야. 별개가 어딨어? 부부 재산은 공동이야. 성민이는 화를 내며 출근했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성민이한테 제대로 반대 의견을 말한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나야. 네, 어머니. 성민이한테 들었어. 동생 도와주기 싫다며? 성민이가 벌써 전화했나 봅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긴 뭐가 아냐. 시동생이 사업한다는데 돈 안 준다며? 어머니, 근데 2억은 너무 뭐? 내가 8억 있잖아. 2억 주고 6억 남는데. 하지만 집도 사야 하고. 집은 나중에 사도 돼. 지금은 동생 사업이 급해. 시어머니 말씀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집 빨리 사라고 난리였는데 이제는 나중에 사도 된다고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시동생 사업에 제 돈을 내 돈? 또 내 돈이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결혼이 뭔지 알아?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야. 내 거 없어. 알아요. 하지만이 뭐 있어. 우리 막내도 내 시동생이야. 가족이라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시동생 사업이 뭔데요? 치킨집 프랜차이즈 할 거래. 치킨집이요? 응. 요즘 치킨집 잘 되잖아. 좋은 자리 나왔는데 권리금이랑 인테리어비가 2억 든대. 치킨집.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동생은 그동안 변변한 직장도 없이 이것저것 하다가 다 그만뒀습니다. 작년에는 옷 장사한다고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반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2억을 준다고요? 어머니, 근데 시동생이 장사를 해본 적이 해봤어. 옷 장사했잖아. 그거 망했잖아요. 망한 게 아니라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하지만 2억은 너무 큰 돈이라. 큰 돈이긴. 근데 내가 있잖아. 8억이나 있는데 2억 주면 뭐해? 시어머니는 제 돈을 마치 당신 돈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못 드려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제 아버지 유산을 시동생 사업에 쓸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지금 시댁 식구 무시하는 거야? 무시가 아니라 제 재산이니까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재산? 시집 와서 내 거가 어딨어. 어머니, 이건 제 친정 아버지가 뭐? 시집 왔으면 시댁 식구가 가족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든 건 처음이었습니다. 30년 시집살이 하면서 한 번도 반대 의견을 말한 적이 없었는데 저녁에 성민이가 퇴근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했다며? 응. 어머니가 울고 계셔. 울어요? 당신이 시댁 식구 무시한다고 하시면서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무시했어? 동생 도와주기 싫다며? 도와주기 싫은 게 아니라 2억은 너무. 2억이 뭐가 너무해? 당신 8억 있잖아. 여보, 그 8억이 어떻게 생긴 돈인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평생. 또 장인어른 이야기야? 성민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나도 장인어른 존경해. 근데 장인어른도 당신 잘 살라고 주신 거잖아. 우리 가족 잘 살라고. 우리 가족의 시동생도 포함돼? 당연하지. 내 동생인데. 근데 그 사람 장사 제대로 해본 적도.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해보라고 도와주는 거지. 성민이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 나 좀 섭섭해. 뭐가? 내 동생 도와주기 싫다는 거. 우리 어머니 기분 상하게 한 거. 나도 섭섭해. 내 의견은 하나도 안 물어보고. 의견? 의견은 물어봤잖아. 물어본 게 아니라 통보했잖아. 이렇게 하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의라도 해야 해? 투표라도? 성민이가 비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기분이 이상해. 뭐가? 시어머니랑 당신이 내 돈만 노리는 것 같아. 성민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당신 돈 노려? 그렇게 들릴 수 있잖아. 집사라고 날리고 동생 사업 자금대라고 하고 다 내 돈으로 하라는 거잖아. 내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잖아. 우리 돈이면 당신도 돈 좀 보태던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내 돈만 쓰려고 하지 말고. 성민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도 돈 냈어. 20년 넘게 생활비 다 됐어. 알아. 근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 당신이 가장이니까. 그럼 당신도 당연히 해야 할 게 있어. 시댁 식구 챙기는 거. 시댁 식구는 시어머니까지야. 시동생까지 왜 내가. 시동생도 내 가족이야. 당신한테도 가족이고. 아니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시동생은 내 가족 아니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성민이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시동생은 내 가족 아니라고. 당신 정말. 성민이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구두를 신었습니다. 어디가? 나가. 답답해서 못 있겠어. 이 시간에 어딜.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성민이랑 이렇게 큰 싸움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뭔가요? 제 재산을 제가 관리하겠다는 게 잘못인가요? 밤 11시쯤 성민이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 갔다 와? 동생 만나고 왔어. 술 마셨어? 응. 동생한테 미안해서.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형수가 돈 안 준다고 했다고 전화했어. 동생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아? 그건 시동생 문제지 내 문제 아니야. 당신 문제 맞아. 당신이 안 준다고 했잖아. 성민이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밤을 지샜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아침 8시였습니다.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거실에 앉으셨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너 어제 성민이한테 뭐라고 했어? 제가요? 시동생이 가족 아니라고 했다며? 그건 이 집에 시집와서 30년 살았는데 시동생이 가족 아니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양심이 있어? 우리 막내가 얼마나 착한 앤데. 착하긴 한데 사업이 뭐가 어때? 한번 실패했다고 영원히 안 도와줄 거야? 어머니, 2억은 정말 큰 돈이에요. 큰 돈인 거 알아. 근데 내가 있잖아.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못 드려요. 뭐? 시동생 사업에 제 돈 못 드려요. 내 돈? 또 내 돈이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도전이 아니라 제 권리예요. 권리? 시집 와서 무슨 권리가 있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시댁 식구 챙겨야 해. 그게 며느리 도리야. 도리는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 돈 있으면서 무슨 한계야. 제 아버지 유산이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 친정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이에요. 그걸 시댁에서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지금 시집과 친정 나누는 거야? 나누는 게 아니라 제 재산은 제가. 닥쳐.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식탁을 쳤습니다. 탁자가 덜컹거렸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처음 봐. 돈 생겼다고 시댁 우습게 봐?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시동생 도와주기 싫다며. 싫은 게 아니라 2억은 너무 뭐야?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제 앞에 섰습니다. 너 이러다 후회해. 시어머니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큰일 나. 어머니, 나 화나게 하지 마. 진짜로.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셨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성민이는 제 유산을 자기들 것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부하면 불효 며느리, 나쁜 아내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 유산입니다. 제가 지켜야 합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성민이는 저랑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근할 때도 인사 없이 나갔습니다. 퇴근해서 돌아와도 저녁을 먹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내일 어머니 댁에 가자. 왜? 가족회의 하자고 하셔. 가족회의요? 응. 이 문제 제대로 정리하자고. 다음 날 일요일, 우리는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도착하니 시동생도 와 있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변변한 직장이 없었습니다. 올해 53이었습니다. 형수님 왔어요? 시동생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저도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거실에 다 같이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성민이, 시동생, 그리고 저.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불러서 미안해. 근데 이 문제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네, 어머니. 너 아직도 막내 도와주기 싫어? 어머니, 싫은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돈 주기 싫은 거잖아. 2억은 너무 큰 돈이라서. 큰 돈인 거 알아. 그래도 내가 8억 있잖아. 시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저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 정말 이번엔 잘할 자신 있어요. 치킨집 사장님도 만나봤고, 자리도 좋고, 장사 잘 될 거예요. 근데 도련님 장사 해본 적 있어? 작년에 옷 장사 했잖아요. 그거 망했잖아. 그건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이번엔 달라요.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동생 말 들어봐. 진심이야. 정말 열심히 할 거래. 열심히 하는 거랑 성공하는 건 다르잖아. 그래도 해봐야 아는 거 아니야? 그걸 왜 내 돈으로 해봐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내 돈이야? 시집 와서 무슨 내 돈이 그렇게 많아? 제 아버지 유산이에요. 유산이면 뭐해? 시집 왔으면 시댁 식구도 챙겨야지. 어머니, 저도 최대한. 최대한이 뭐야? 돈 있으면서 안 주잖아.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 정말 필요해요. 이 기회 놓치면 다시는 기회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내 문제지 내 문제 아니야. 형수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긴 한데. 한데 뭐예요? 형수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동생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도 저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형수님이 반대하잖아요. 내가 언제 반대했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돈 안 준다고. 시동생이 소리쳤습니다. 저한테 돈 없어서 못 해준다면 이해해요. 근데 형수님은 돈 있잖아요. 8억이나 있으면서 동생 2억 못 도와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동생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말도 잘 안 하던 사람이 돈 앞에서는 달라졌습니다.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동생 좀 도와주자. 응? 여보, 2억은. 집은 나중에 사도 돼. 지금은 동생이 더 급해. 집은 나중에 사도 된다고요? 며칠 전까지 집 빨리 사라고 난리였는데 이제는 나중에 사도 된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보, 며칠 전에는 집 빨리 사야 한다고. 상황이 바뀌었잖아. 동생이 급하니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얘야, 솔직히 말할게. 너 우리 막내 무시하지? 무시요? 응. 시동생이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친정 오빠였으면 바로 줬을 거면서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저 오빠 없어요. 없으니까 다행이지. 있었으면 진작 다 갖다 바쳤겠네.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뭐가 너무해. 사실이잖아. 친정 식구였으면 바로 줬을 거면서 시댁 식구는 안 준다며. 그게 아니라 2억이라는 돈이. 돈이 뭐가 중요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가족이 더 중요하지. 근데 너는 돈이 가족보다 중요하구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제가 언제 가족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했나요? 저는 그냥 제 아버지 유산을 함부로 쓰고 싶지 않을 뿐인데. 시동생이 또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형수님한테 부탁하는 제가 잘못이에요. 미안해요. 그러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형처럼 회사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학벌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그래서 장사라도 해보려고요. 이번 기회 놓치면 저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아요. 형수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시동생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왜 이래? 저는 당황했습니다. 안 일어나요. 형수님이 도와주겠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나요. 이게 무슨... 형수님, 제발요.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얘야 봐. 우리 막내가 이렇게까지 하잖아. 그래도 안 도와줄 거야? 어머니, 너도 자식 있잖아. 내 자식이 이렇게 빌면 어떻겠어? 성민이도 말했습니다. 여보, 동생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좀 도와주자. 여보, 근데 제발 나한테 부탁이야. 저는 사방에서 압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성민이, 시동생, 셋이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뭐, 돈 드릴게요. 시동생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차용증 써요. 그리고 사업 잘 되면 갚아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차용증?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빌려주는 거니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지. 어머니,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2억은 큰 돈이에요. 차용증은 써야 해요.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좀 동생한테 상처되는 거 아니야? 상처는 무슨 정식으로 하는 거지. 가족인데 뭘 정식으로 해. 시동생도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형수님, 저 믿으세요? 믿는 거랑 다른 문제야. 차용증 쓰면 저 형수님한테 빚진 사람 되는 거잖아요. 빚진 게 맞잖아. 돈 빌리는 거니까.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도와주면서 차용증까지 받아? 어머니, 저는 당연한 걸. 당연한 게 뭐가 당연해. 가족끼리 차용증이 말이 돼? 말이 돼요. 오히려 명확하게 하는 게 나중에 문제 안 생겨요. 문제? 무슨 문제가 생긴대? 만약에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야,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우리 막내 망할 거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가 어딨어. 우리 막내는 성공할 거야. 어머니, 저도 성공하길 바라요. 근데 만약 하지 마. 불길해.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차용증은 좀 그런 것 같아. 그냥 믿고 주자. 안 돼. 차용증 없으면 안 줘. 당신,
이건 제 원칙이에요. 시동생이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차용증 쓸게요. 뭐? 시어머니가 놀랐습니다. 막내야, 내가 왜? 괜찮아요, 어머니. 형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지만 시동생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원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동생과 만나 차용증을 썼습니다. 공증도 받았습니다. 2억 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이자는 연 3%. 시동생은 서명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돈을 이체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2억이 빠져나갔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 그중 2억이 시동생한테 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했어. 뭐가? 차용증까지 받다니. 동생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 난 당연한 걸 했을 뿐이야. 당연한 게 아니야. 가족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가족이라고 돈 문제를 대충 하면 안 되지. 당신 정말 변했어. 성민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참고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시집살이 하느라 착한 며느리로 살려고 참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아버지 유산이 생기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성민이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2억을 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시어머니와 성민이는 제 유산 전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각오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제 재산은 제가 지키겠다고, 그게 아버지께 하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동생한테 2억을 준 지 한 달쯤 지났습니다. 그 사이 시동생은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강동구 어느 상가 1층이었습니다. 오픈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늘 막내 가게 오픈이야. 와야지? 네, 어머니. 갈게요. 저는 성민이와 함께 가게에 갔습니다. 가게는 제법 컸습니다. 15평 정도 됐습니다. 인테리어도 깔끔했습니다. 제 돈 2억이 들어간 가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반겼습니다. 왔어? 여기 봐. 괜찮지? 네, 잘 꾸며놨네요. 그럼 2억이나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당신 돈으로 차린 가게인 것처럼. 시동생이 나왔습니다. 형님 왔어요? 응. 축하해. 고맙습니다. 짧게 인사했습니다. 여전히 저한테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차용증건 때문에 앙금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오픈 첫날이라 손님이 꽤 왔습니다.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맛은 괜찮았습니다. 저는 시동생이 장사 잘 됐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돼야 돈을 갚을 테니까.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가끔 전화하셨습니다. 얘야, 막내 가게 장사 잘 되나 봐. 손님 많대. 다행이네요. 너도 한 번씩 들러. 치킨 먹으러. 네, 그럴게요. 하지만 2달쯤 지나자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연락이 없었고 시동생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장사 바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석 달째 되는 날 성민이가 퇴근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동생한테 전화 왔어. 무슨 일인데? 장사가 좀 안 된대. 안 돼? 응. 처음에는 잘 됐는데 요즘 손님이 줄었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 되는데?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적자래. 400? 응. 재료비랑 월세, 인건비 빼면 마이너스래. 그럼 어떻게 하려고? 일단 버티는 수밖에 없지. 장사가 원래 처음에 힘들잖아. 근데 계속 적자면.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지. 일주일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나야. 네, 어머니. 막내 가게 일 때문에 얘기 좀 하자. 집으로 올 수 있어? 지금요? 응. 지금 당장.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막내 가게가 어려워. 들었어요. 한 달에 400씩 적자래. 이러다간 오래 못 버텨.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죄송한데 돈 좀 더 빌릴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더요? 네. 5천만 원만요. 5천만 원을 왜? 광고를 좀 하려고요. 전단지도 돌리고 배달 앱 광고도 하고 그럼 손님 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확실해? 확실하진 않지만 해봐야 알죠.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얘야, 이번만 도와줘. 막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는데. 어머니, 근데 벌써 2억을. 알아. 근데 5천만 원만 더 있으면 살아날 수 있대.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이야 못하지. 근데 안 도와주면 가게 문 닫아야 해. 그럼 2억도 날리는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시동생이 망하면 제가 준 2억도 못 받습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돈 없는 사람한테서 받을 수 없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 뭘 생각해?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급한데 생각은 무슨?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발이요. 저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안 빌릴게요. 마지막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있어요. 이번에 안 되면 저 포기할게요. 집에 돌아와서 성민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시동생이 돈 더 달래. 알아. 나도 전화 받았어. 어떻게 생각해? 도와줘야지. 안 그러면 가게 망해. 근데 5천만 원이면 당신 아직 6억 있잖아. 성민이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6억에서 5천 빼면 5억 5천. 아직 많이 남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재산을 마치 공동지갑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건 내 아버지. 또 그 소리야? 성민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맨날 내 아버지. 내 아버지가 당신만 잘 살라고 준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우리 식구는 남이야? 남은 아니지만. 그럼 도와줘야지. 동생이 망하게 둘 거야? 저는 며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5천만 원을 더 줬습니다. 이번에도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총 2억 5천. 시동생은 이번에도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성민이가 받았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동생이 또요? 이번에는 3천만 원.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못 줘. 여보, 진정해. 진정은 무슨, 벌써 2억 5천 줬어. 언제까지 줘야 해? 동생이 진짜 힘들대. 이번 달 월세도 못 냈대. 그게 내 문제야? 우리 문제지. 동생이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뭐든지 다 해줘야 해? 중요한 건 해줘야지. 2억 5천도 모자라. 모자라니까 달라는 거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제 진짜 안 돼. 성민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진짜 매정하네. 매정한 게 아니야. 한계가 있는 거지. 한계. 돈 있으면서 무슨 한계야. 6억이 한계야. 더 주면 내 노후 자금 없어. 노후 자금? 그럼 우리 노후는? 우리 노후는 당신이 챙기고. 성민이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챙겨? 내 월급으로? 당연하지. 당신이 가장이잖아. 가장이면 다야? 당신도 돈 있잖아. 내 돈은 내 거야.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성민이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내 돈은 내 거라고. 우리 부부인데 내 거가 어딨어? 있어. 이건 내 아버지 유산이야. 당신 돈 아니야. 성민이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당신 진짜 변했네. 돈 생기니까 완전히 변했어. 변한 게 아니야. 정신 차린 거야. 정신 차렸다고? 뭘? 당신들이 내 돈만 노린다는 거. 성민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가 당신 돈 노려? 우리가? 그렇잖아. 집사라고 하고 시동생 사업 자금대라고 하고 다 내 돈으로 하려는 거잖아. 그게 가족이잖아. 함께 쓰는 거지. 함께 쓰는 게 아니라 나만 내는 거잖아. 당신은 뭐 냈어? 시어머니는 다 내 돈만 쓰려고 하잖아. 성민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 알았어. 이제 알았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도 알았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성민이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어디가? 나가.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당한 주장을 한 겁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민이한테 들었어. 막내 도와주기 싫다며? 어머니, 벌써 2억 5천. 그래서 3천만 원도 못 줘? 못 주는 게 아니라 안 주는 거예요. 뭐? 이제 더 이상 안 줄 거예요. 끝이에요. 이 며느리가 지금, 어머니, 저도 생각해 봤어요. 시동생 가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돈만 들어가요. 이제 그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만하라고? 내가? 네. 차라리 가게 정리하고 다른 일 찾는 게. 닥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막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돈 줬다고 뭐라도 된 줄 알아? 뭐라도 된 건 아닌데 채권자예요. 2억 5천 빌려준 채권자. 채권자? 가족한테 채권자? 가족이라도 돈 빌려주면 채권자죠. 시어머니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너 진짜 독하다. 시집 와서 30년 사는 동안 이렇게 독한 줄 몰랐어. 독한 게 아니라 제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권리? 며느리가 무슨 권리야? 제 재산 지킬 권리요. 재산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중요하지. 가족이 중요하면 어머니가 돈 내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도 돈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시동생 도와주세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집 시세가 3억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집을 팔아서 시동생을 도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돈만 쓰려고 했습니다. 내 집은 내 노후 자금이야. 시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 돈도 제 노후 자금이에요. 그건 달라.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후회할 거야. 뭐요? 시어머니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큰일 나. 두고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협박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 유산입니다. 제가 지켜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성민이가 뭐라고 하든 저는 제 재산을 지킬 겁니다. 그날 밤 성민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잤는지 모릅니다. 아마 시어머니 집이었을 겁니다. 저는 혼자 빈 집에 남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성민이는 사흘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넷째 날 저녁 성민이가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큰 가방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댁. 사흘이나? 응. 당신 얼굴 보기 싫어서. 성민이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성민이가 옷장을 열고 옷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뭐해? 보면 몰라. 짐 싸. 왜? 나 당분간 어머니 댁에서 살 거야.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랑 못 살겠어. 같이 있으면 미칠 것 같아. 성민이는 옷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양말, 속옷, 와이셔츠 마구 집어넣었습니다. 여보, 진정하고 얘기 좀. 얘기는 끝났어. 당신 마음 이미 알았어. 내 마음이 뭔데? 돈이 가족보다 중요하다는 거. 그게 아니라. 그게 맞잖아. 동생 도와주기 싫다며. 3천만 원도 못 내준다며.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나는 이미 2억 5천 줬어. 더 이상은 못 준다고? 그래, 알았어. 당신은 돈이 가족보다 중요한 사람이야. 성민이는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 우리 얘기 좀 해. 얘기할 거 없어. 나 진짜 지쳤어. 당신 때문에. 내 때문에? 그래. 돈 생기고 나서 완전히 변했어.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는 안 변했어.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다만 참고 살았을 뿐이야. 성민이가 비웃었습니다. 참았다고? 뭘? 시집살이. 당신 눈치. 시어머니 잔소리. 다 참았어. 30년 동안. 그게 참는 거야? 그게 결혼 생활이지. 결혼 생활이 일방적으로 참는 거야? 일방적이긴. 나도 참았어. 당신 성격 까다로운 거, 요리 못하는 거, 다 참았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요리를 못해? 30년 동안 밥 해줬는데? 맛없잖아. 뭐? 당신 음식 맛없어. 근데 나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밥 해주고 반찬 만들어줬는데 맛없다고요? 그럼 왜 지금 말해?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돈 문제로.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내 아버지 유산이. 또 시작이네. 내 아버지. 그럼 내 어머니는? 내 동생은? 우리는 남이야? 남은 아니지만 한계가. 한계 하지 마. 성민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6억 있잖아. 3천만 원 못 내. 그게 말이 돼? 6억이 다가 아니야. 그걸로 우리 노후도 준비해야 하고. 우리 노후? 성민이가 웃었습니다. 당신 혼자 노후 준비하는 거 아니야? 나는 빼놓고? 그게 아니라. 그게 맞아. 당신은 당신 돈 챙기고 있어. 나는 상관없고. 성민이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간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 여보, 됐어.
나 진짜 못 살겠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나갔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결혼하고 32년 만에 혼자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민이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문자라도 올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가 할머니 집에 산다던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저는 준호한테 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산, 시어머니 요구, 시동생 사업 자금, 그리고 성민이와의 싸움. 다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아빠 동생한테 돈도 안 준 거.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 3천만 원이면 우리한테는 큰 돈 아니잖아. 엄마 6억 있는데. 6억이 다가 아니야. 노후 자금도. 노후 자금은 충분하잖아. 그리고 건물 월세도 나오고. 준호야, 너는 모르는 거야. 시댁에서 계속 돈 요구하면 한두 번만 더 도와주면 되잖아. 왜 그렇게 선 그어? 저는 아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 누구 편이야? 편은 무슨? 난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2억 5천은 큰 돈이야. 근데 엄마가 더 있잖아. 준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도 좀 그래. 엄마가 돈 생기고 나서 너무 야박해진 것 같아. 야박하다고? 응.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외할아버지 유산 받고 나서 완전히 변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야, 그건 내 외할아버지도 엄마 잘 살라고 주신 거잖아. 근데 엄마는 혼자만 뭐? 혼자만 챙기잖아. 우리 가족은 생각 안 하고. 우리 가족? 저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준호야, 시댁은 우리 가족 아니야. 엄마, 할머니랑 작은아버지도 가족이지. 가족이면 내 돈만 요구해. 시어머니는 본인 돈은 안 쓰면서.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나 좀 창피해. 아빠가 할머니 집에서 산다고 하니까 회사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 그게 내 잘못이야? 엄마가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거잖아. 양보를 얼마나 해야 돼? 2억 5천도 모자라.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나 가봐야겠어. 엄마랑 얘기 안 통해. 준호야, 엄마 진짜 생각 좀 해봐. 가족이 뭔지. 준호도 나갔습니다. 저는 또 혼자 남았습니다. 이틀 후 딸 지수가 왔습니다. 아들보다 착했습니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지수는 제 편일 거라고.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지수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 아빠랑 싸웠다며. 응. 엄마, 왜 그랬어? 저는 지수한테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지수는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마음 알 것 같아. 정말? 응. 외할아버지 유산인데 함부로 못 쓰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제 편이 나타났습니다. 지수야, 고마워. 근데 엄마, 응? 작은아버지한테는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또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지수야, 너도?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근데 객관적으로 봐도 3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달라는 게 문제야.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마지막이 어딨어. 다음에 또 달라고 할 거야. 그건 엄마 추측이잖아. 추측이 아니야. 경험이야. 지수는 조용히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예민한 게 아니야. 돈 문제로 너무 민감해진 것 같아. 전에는 안 그랬는데 또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변했다고. 돈 생기고 나서 변했다고. 하지만 저는 안 변했습니다. 다만 참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지수야,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엄마,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지수도 나갔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딸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저를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돈 때문에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제 재산을 지키길 원하실 거라고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성민이한테서 드디어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집에 갈게. 얘기 좀 하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했습니다. 알았어. 다음 날 성민이가 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너무 오래 됐어. 나도 생각 많이 했어. 성민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 라고? 이혼. 우리 이혼하자.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한 달 동안 생각했어.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여보, 그건 당신은 당신 돈만 생각해. 나는 가족 생각해. 우리는 안 맞아. 여보, 다시 생각해봐. 우리 32년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성민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진짜 지쳤어. 당신 때문에. 어머니도 속상해 하시고 동생도 힘들어하고 나는 중간에서 괴로워. 그럼 나는 안 괴로워. 괴로우면 돈 내놓으면 되잖아. 성민이가 소리쳤습니다. 3천만 원만 주면 다 해결돼. 근데 당신은 그것도 안 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민이는 끝까지 제 돈을 원하는 거였습니다.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이혼을 꺼낸 거였습니다. 좋아. 제가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성민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이혼하자고. 당신 말대로. 진짜 이혼할 거야? 응. 당신이 원하니까. 성민이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아마 제가 울면서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알았어. 그럼 이혼 서류 준비할게. 성민이가 일어났습니다.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자. 변호사 통해서. 성민이는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이혼. 32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 유산은 제가 지켰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이혼 서류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재산분할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성민이 측 변호사가 요구한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유산의 절반, 3억 원을 달라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제 변호사한테 말했습니다. 저건 제 친정 아버지 유산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재산이라 상대 측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리가 어딨어요? 결혼 생활비는 다 성민이가 냈다고 쳐도 제 아버지 유산은 별개잖아요. 법적으로는 애매합니다.
혼인 기간 중 발생했으니까요. 결국 법정 싸움이 됐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민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32년을 함께 산 사람. 이제는 법정에서 남남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성민이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성민 씨는 32년 동안 생활비를 전액 부담했습니다. 그 돈으로 가정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유산의 절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산은 혼인 기간과 무관한 특유 재산입니다. 피상속인께서 평생 모은 재산을 딸에게 상속한 것이지 사위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물었습니다. 상속 재산 중 일부가 이미 시동생에게 대여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재판장님.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 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시동생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재판부가 성민이를 받습니다. 그 사업을 권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민이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와 저입니다. 사업이 실패할 것을 알았습니까? 아니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의 재산 2억 5천이 손실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의 절반을 청구하는 겁니까? 성민이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것과 재산 분할은 별개 문제입니다. 하지만 재판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 5천만 원. 제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성민이가 요구한 3억의 6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상속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인정되나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일부 재산 분할을 인정한다. 다만 피고의 권유로 원고 재산 2억 5천이 손실된 점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최소화한다. 성민이는 불복했습니다.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이미 좋은 판결입니다. 항소해도 뒤집기 힘듭니다. 결국 성민이는 5천만 원을 받고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32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저는 58, 성민이는 63, 늦은 나이에 돌싱이 됐습니다. 집은 제가 나왔습니다. 성민이 명의 전세였으니까요. 저는 제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2억 5천, 20평, 혼자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성민이가 왔습니다. 짐을 나르는 걸 도와줬습니다. 서먹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나르고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잘 살아. 너도. 성민이는 갔습니다. 저는 빈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릇, 옷, 책. 32년 모은 살림살이였습니다. 박스를 풀다가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저와 성민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날 성민이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2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뭘 위해 살았나? 시집살이하고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결국 남은 건 이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 유산을 지켰으니까요. 시댁에 다 빼앗기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남은 돈은 3억 5천.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건물 월세도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 먹고 청소하고 산책했습니다. 외롭지만 편했습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응, 엄마, 미안해. 뭐가? 그때 엄마 편 안 들어줘서. 나도 생각해봤는데 엄마가 맞았어. 이제 와서 무슨. 엄마, 진심이야. 나도 아빠랑 할머니 보면서 느꼈어. 사람들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가 나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했어. 2천만 원. 뭐? 작은아버지 가게 정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대. 너 줬어? 아니, 안 줬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화내시더라. 너도 내 엄마 닮았다고.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때 엄마 마음 몰랐어. 이제 알겠어. 돈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괜찮아. 너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나 가끔 놀러 가도 돼? 그럼. 언제든지 와. 지수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엄마한테 너무했어. 괜찮아. 엄마, 작은아버지 가게 망했어. 완전히 문 닫았대. 그래. 응. 그리고 작은아버지가 엄마한테 빌린 돈 못 갚는데 파산했대. 엄마, 그때 엄마가 더 빌려줬으면 더 손해였을 거야. 엄마가 현명했어. 현명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재산을 지킨 것뿐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며느리. 아니, 예전 며느리. 네, 어머니. 나 좀 미안해. 네. 그때 내가 너무했어. 내 돈 빼앗으려고 했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막내가 망하고 나서 생각해 봤어. 내가 욕심이 과했어. 어머니, 너 잘했어. 안 빌려줘서. 빌려줬으면 다 날렸을 거야.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지. 통화를 끊고 저는 한참 울었습니다. 시어머니 사과를 받으니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성민이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평생 없을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59입니다. 혼자 삽니다. 외롭지만 평온합니다. 제 돈은 제가 관리합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빠, 제가 잘한 거죠? 아빠 유산 지켰어요. 대답은 없지만 아버지는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시댁에서 당신 친정 재산을 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우자가 당신 돈을 함부로 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재혼이든 초혼이든 결혼하면 재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배우자 가족이 그 돈을 노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진짜 가족이 아니라 돈을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10억? 그걸 저한테 물려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시댁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속세 내고 시동생한테 빌려주고 재산 분할 주고 집 사고 이제 남은 돈은 2억. 건물도 팔았습니다. 시동생이 파산하면서 건물에 가압류가 들어올까봐 팔았습니다. 팔아서 6억 받았습니다. 총 8억. 적지 않습니다. 월세 받던 돈은 없어졌지만 8억이 있습니다. 이자 받으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국민연금도 조금 나옵니다. 혼자 살기에 충분합니다. 시동생은 파산했습니다. 2억 5천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한테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돈은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더 줬으면 더 잃었을 겁니다. 시어머니와 성민이가 요구한 대로 다 줬으면 지금 제 손에 남은 돈은 없었을 겁니다. 당신도 조심하세요. 시댁이 당신 친정 재산을 노린다면 단호해지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당신 재산을 존중합니다. 함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혼했습니다. 32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슬프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재산을 지켰으니까요.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참고 살 겁니까? 아니면 제 재산을 지킬 겁니까? 결정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저는 58배 새로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재산은 당신이 지키세요. 그게 당신 부모님께 하는 마지막 효도입니다. 시댁집이 당신 친정 재산을 노린다면 깨어나세요. 눈을 뜨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존중합니다. 빼앗지 않습니다. 저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제 재산을 지켰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친정 재산을 노린 시어머니와 싸워 이긴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이혼 후 홀로 서기에 성공한 59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아직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포기하셨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싸우세요. 당신 것을 지키세요. 저는 지켰습니다. 당신도 지킬 수 있습니다.